네, 안녕하세요. 경기 5본부 이현정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제는 자녀의 기질에 따른 현명한 부모 역할이에요. 지금 아이하고 어떤 시간 보내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교육 시간이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표정이 내 표정은 아닌가? 아이는 너무 천진난만한데 엄마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고요. 엄마의 이런 마음이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엄마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10개 물속을 하는데 한 개 사람 속은 모르는데 우리 아이 마음속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마음속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엄마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금 아이하고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엄마가 좀 현명하게 슬기롭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어떤 엄마인지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죠? 헬리콥터 맘은 어떤 엄마니? 헬리콥터는 어때요? 이렇게 주위를 뱅뱅뱅뱅 돌죠? 이것처럼 헬리콥터 맘은 아이의 연령에 상관없이 헬리콥터처럼 아이의 주변을 맴돌면서 온갖 일에 참견을 다 하는 엄마예요. 이 아이를 뱅뱅뱅뱅 집에서 돌면서 어떤 것들을 좀 해줄까 참견을 하고 계시겠죠. 이런 엄마들 밑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은근 좀 피곤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알파맘, 두 번째 알파맘은 아이의 재능 발굴을 하려고 탄탄한 정보력으로 체계적으로 학습을 되게 많이 시키는 엄마예요. 근데 체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미래를 본인이 정해서 아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못 따라갈 경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의 계획과 아이의 계획이 맞아야 되는데 엄마의 계획이 앞서가면 아이를 따라가는 아이는 힘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맘은 그런 주의점이 좀 있고 타이거맘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어흥하는 엄마예요. 자녀를 엄격하게 훈육하고 간섭하면서 혹독하게 교육을 하는 엄마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엄마의 유형인지 한번 아이를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는 엄마인지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지 계획이 많은 엄마인지 아이를 엄마가 무섭게 키우는 엄마인지 이렇게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엄마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우리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엄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어머니는 불가능한 직업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엄마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분이 97%. 굉장히 많죠. 그쵸? 거의 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쁜 엄마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 분이 85%. 10명 중에 8분 이상은 다 나는 나쁜 엄마야.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다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육아 스트레스를 조금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왜 육아 스트레스가 나오냐 하면 내가 키우고 싶은 이상과 우리 아이하고 맞닥뜨린 현실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상을 조금 줄이거나 현실을 직시하면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엄마의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와 정말 달라요. 아이는. 그쵸? 어떨 때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고 느껴지세요? 아이가 이렇게 울고불고 때 아이가 뭐 해달라고 할 때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엄마 말 안 들을 때 그쵸? 그런 것처럼 어디 외출해야 되는데 아이가 지금 더 놀고 싶다고 하고 마트에 갔는데 이거 사달라고 떼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얘는 진짜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것처럼 어떨 때 우리 아이가 키우기 힘들다고 느껴지시는지 한번 그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왜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냐면 자녀마다 기질이 달라서 그래요.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르게 가지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반응 양식이에요. 그러면 기질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질이 어떤 거구나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질에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아이들은 서로 다른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쌍둥이도 기질이 다르죠. 형제도 기질이 다르죠. 그것처럼
각 아이마다 정말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아이의 기질은 아이의 행동 및 감정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그 기질 때문에 아이가 행동을 하는 거, 그 아이가 반응을 보이는 것들, 기질 때문에 다른 행동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고요. 근데 기질은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 야기하는 상황에 더 잘 표현이 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평소에는 정말 온화한 엄마야, 세상 더 없이 좋은 엄마야.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근데 그럴 때 유독 아이들이 옆에서 하는 것들이 내가 더 힘든 상황에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표현이 돼요. 그런 기질이. 그리고 기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기질에 적합한 양육이다. 라고 기질의 5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질 요소들의 특징의 중에서 위험 회피에 대한 기질이에요. 그래서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하고 낮은 아이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쉽게 겁을 먹고 숨으려고 해. 되게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 있죠. 우리 아이들은 낯가림이 심해서 조금 소심해요. 뭔가를 얘기하는 걸 힘들어해요. 아니면 낯선 사람 만나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서 겁이 많아. 우리 옛날 그랬잖아요. 눈이 크면 겁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 되게 낯가림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이유식을 주면 잘 뱉어내요. 그래서 내가 정말 3시간 동안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유식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야 이유식 한 입을 딱 먹였는데 이 아이가 웩 하고 뱉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때? 속상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위험회피가 높은 아이여가지고 낯가림이 심해서 음식도 낯을 가리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놀이터에 달려들어서 놀기보다 이렇게 놀이터에 기껏 데리고 나가가지고 놀려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다른 아이들 노는 것만. 가서 놀지도 못하고. 엄마가 보기엔 너무 속상하잖아.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이 아이는 위험 회피가 높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주시해서 조금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심성이 많아서 좀 되게 장점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소극적인 모습에 조금 엄마가 소갈이나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책을 볼 때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낯가림이 심한 아이들은 사실은 책도 낯가림을 해요. 제가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새로운 책을 엄마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 6개월, 1년 정도 만나보면 6개월 전에 산 책을 보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 아이는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자기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려주면 아이가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애는 놀이터 가서 막 타라고 미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터 옆에 벤치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좀 지켜보게 해주세요. 지켜봐서 본인이 그럼 이제 놀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아이가 가서 놀 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격려해주면 되고, 아이가 이유식 같은 거 잘 안 먹고 그랬을 때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경험이 낯설어서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반 숟갈 정도 먹여보고 또 뱉어내면 조금 더 먹여보고 해가지고 여러 번 적응시켜서 이게 나 맛있는 거구나, 이게 이런 음식에 이런 그 맛이 있는 거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또 잘 먹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엄마가 이렇게 해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위험 회피가 낮은 아이 있죠. 이 아이는 두려운 게 없어. 어디를 가도 인사도 잘하고 정말 누구도 쫓아갈 만한 그런 아이야. 그래서 겁이 없고 용감하다는 평가를 주로 받아. 어머, 용감하네, 씩씩하네, 잘하네, 새로운 데 가도 놀이터 가서 막 뛰어가서 친구들하고 야 뭐해 하고 막 놀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이 낯가림이 없어, 성격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처음 보는 어른에게도 되게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유 인사도 잘하네, 씩씩하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물건, 그래서 처음에 뭐가 딱 와서 물건이 왔어도 자기가 막 만지고 적극적으로 놀고 이렇게 하는 아이예요. 근데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너무 성격도 좋고 사회성도 좋기 때문에 그냥 낯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냥 그 안에 달려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인지 조금 그 부분을 잘 해서 엄마가 어떤 부분을 같이 주의하고 같이 조심성 있게 해줘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번째, 새로움 추구에 대한 기질이에요.
새로움 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딱 봐도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겠죠? 이런 아이는 어때요? 활동적이고 굉장히 부산해요. 활동적이고 부산하다는 건 왜 그런지 알아요?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만져봐야 돼. 자기가 냄새 맡아봐야 되고 그걸 이렇게 들어봐야 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좋아해서 만지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기심도 많고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해. 그래서 얘네는 유모차나 카시트에서 안전띠 매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너무 기뻐도 엄마 너무 좋아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그래도 엄마 이거 너무 싫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탐색을 해도 되는 데랑 그러면 안 되는 데랑은 구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뛰어놀아도 되고 여기서는 막 만져봐도 되고 들춰봐도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지, 그래서 체험 같은 거 하는 데 가서 실컷 해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다른 집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이렇게 공공장소에 갔을 때는 이럴 때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정확히 구분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지적 호기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엄마가 해서도 되는 때랑 아닌 때를 구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대상이 빠르게 바뀌고 감정 표현이 적극적이에요. 자기가 싫고 좋음이 적극적이다 보니까 감정을 종잡을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왜 이랬다 저랬다 해가 아니라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 아이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새로움 추구를 많이 하는 아이지, 그래서 새로움 추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해주면 너무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나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지? 네. 그리고 새로움 추구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차분해서 오랜 시간 조용히 앉아있는 게 가능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동작보다는 작은 장난감이나 퍼즐 블록 등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부산스럽게 이렇게 호기심이 많게 돌아다니기보다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막 여기서 놀아라 놀아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 성향이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얼마나 좋아요. 아까 그 높은 아이는, 새로움 추구가 높은 아이는 카시트 이런 거 타기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또 카시트나 이런 것들을 엄마가 옷 입히거나 이럴 때도 다 엄마의 좀 따르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얌전한 아이에서 엄마가 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이나 의사표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 모르는 경우가 그냥 스쳐 지나가서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즘 다자녀인 분들 같은 경우들은 아이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케어해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 키울 때랑 둘 키울 때랑 셋 키울 때랑 2배만큼 3배만큼이 아니라 하나는 둘 키울 때 2배에서 4배가 힘들고 셋 키울 때는 또 6배에서 8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의 감정을 좀 엄마가 세밀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얌전하고 이런 아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조용히 있으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사실은 자극을 덜 받을 수 있어요, 앞에 아이보다. 왜냐하면 앞에 아이는 계속 새로운 걸 통해서 자극을 받아요. 오감 자극을 받죠. 근데 우리 아이는 얌전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얌전했어. 가만히 누워 있었어. 울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 아이는 얌전하니까 집안일을 더 할 수 있고 이 아이는 얌전하니까 내가 할 일을 더 할 수 있고 올 때만 가서 내가 뭘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극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좀 얌전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엄마가 옆에서 지켜봐주면서 어떤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같이 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상호작용하고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상의존. 기질 요소 중에서 보상 의존이 있는데, 보상 의존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상 의존이 뭐예요? 누군가한테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외부 자극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시선의 보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극을 하는 게 보상 의존인데, 그래서 어른이나 또래 아이들의 반응에 민감해. 왜냐하면 자기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고 똑똑하게 보이고 싶으니까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타인의 요구에 잘 반응을 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친구들도 많고 친구하고 놀이할 때 양보를 되게 잘해.
근데 그 아이 속마음 아세요? 양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에 상관없이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친구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양보를 해야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보상의존이 높아서 이게 정말 속마음에서 하는 건지, 그런 아니면 그냥 외부의 반응 때문에 하는 건지, 그걸 엄마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따라준다고 흡족해 하면서도 다른 아이의 요구에 쉽게 흔들릴까 봐 불안해. 친구들이 해달라면 다 해줘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좋으니까,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의존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엄마가 아이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정말 얘가 하고 싶은 게 뭐고 얘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워낙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한 아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의존이 낮은 아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시선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야. 온 세상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짜증이 되게 많아요. 난 이거 하기 싫은데 엄마 이거 하라고 하니까 싫어. 그래서 고집이 되게 많아. 왜? 자기 주장이 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안 해야 돼. 이런 것처럼 고집을 부리는 일이 많고, 부모가 금지하는 규율에 자주 반항을 해. 그래서 이 아이는 잠에서 깨면서 짜증 부리는 애들 있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도 짜증을 부려. 왜? 잠투정한다, 그리고 일어나서 짜증 부린다, 이런 아이들이 조금 보상의존이 낮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소한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 그래서 다소 퉁명스러워 보이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 우리 아이는 보상의존이 낮기 때문에 본인이 기준이구나. 그러면 얘의 마음을 많이 알아주시면 돼요. 좀 전 아이들 같은 경우 외부의 마음은, 외부 사람들의 반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여야 예쁘게 보일까, 잘 보일까, 얘는 선생님한테, 보상의존이 높은 애들 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보상의존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율을 조금 잘해서 아이를 케어하신다고 하면, 우리 아이가 그래서 보상의존이 낮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랬구나, 그러면 얘가 정말 원하는 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엄마가 마음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정말 우리 엄마는 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짜증을 덜 부리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퉁명스럽거나 그렇게 하다기보다 소통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째는 네 번째, 지속성에 관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속성이 높은 아이,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이일 거예요. 자신이 하던 일을 끝까지 하려고 지속적으로 매달려. 그리고 참을성 있고 되게 성실해. 왜냐면 뭔가 했을 때 집중력 있게 이렇게 쭉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의 지속성 있게 꾸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시작하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계속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끈질기게 다 하려고 해. 엄마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중력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생활 습관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뭔가를 집중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을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이한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식사 시간이 있고 학교 가는 시간이 있고, 그쵸? 그리고 학원 가는 시간이 있는 거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시간들이 있는데, 집중한다고 해서 아이가 책 열심히 보고 아이가 뭐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아이가 책 보고 이거 TV 보는 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은 유치원을 못 가요 하고 유치원 안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가 이걸 너무 재밌게 하기 때문에 이걸 흐름을 끊고 싶지 않대, 집중하는 시간을. 그리고 아이가 책을 열심히 보기 때문에 밥을 다 차려놨는데도 제 책 다 볼 때까지 밥을 나중에 다시 먹기도 해요.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일정 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있고 점심시간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정해진 규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자기가 집중력이 높다는 이유로 지금 하고 있는 일 흐름을 끊지 않겠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아이한테 맞춰주다 보면 그냥 아이는 그냥 뭔가의 골똘히 꾸준히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가지 집착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꾸준히 하고 참을성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한다고 해서 칭찬만 해서 그게 최고인 것처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성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흥미를 잃어요. 뭔가에 흥미를 가졌을 때 정말 얼마 가지 않아.
그래서 장난감 같은 것도 사주면 왜 우리 레고 같은 거 사주면 퍼즐이나 레고 같은 거 사주면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퍼즐이나 레고 같은 걸 굉장히 잘 하잖아요. 집중해서. 근데 우리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그럴 때 굉장히 일주일이 안 가. 뭘 사줘도. 그래서 10몇만 원 주고 샀는데 얘가 처음에 신난다고 엄마랑 아빠랑만 맞추고 하다가 한 번 맞추고 끝. 그럼 나 너무 안타깝잖아. 그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해가지고 사준 장난감인데, 그리고 뭔가 들어왔을 때 흥미는 되게 많이 있지만 지속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한테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을 부리고 엄마한테 전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엄마 이거 같이 해주세요, 엄마 이거 안 돼,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어려운 것보다는 자기가 좀 쉽게 잘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가지 장난감을 오래 가지고 놀지 못하고 블록 맞추기를 하다가 어렵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해줘. 라고 엄마한테 바로 넘기게 되는 아이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 어려움에도 낙담하고 포기하는 아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아이는 작은 성공을 많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퍼즐 맞추기를 할 때도 이렇게 퍼즐을 맞추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포기할 시간만큼의 퍼즐 양만 내놓고 같이 맞추고 이 마지막은 너가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지도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작은 성취를 여러 번 했었을 때 이렇게 성취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구나 라는 걸 느껴야 돼. 그래서 그 흥미를 잃는 시간이 있잖아요. 얘가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얘는 며칠 안 가, 책도 읽다 보면 몇 분 안 가. 그럼 몇 분 안 가는 책의 그런 부분들을 얘가 집중하는 시간 동안 재밌고 좋은 걸, 즐거운 걸 딱 해서 이거 너무 재밌다, 또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마가 같이 옆에서 작은 성경 경험을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지속성이 작았다가 그게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기질이 달라요. 제가 얘기했던 4가지 기질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엄마가 해줘야 되는 엄마의 역할이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역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내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인정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기질이 이렇구나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화가 안 나. 감정 조절이 잘 돼.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됐다가 저 사람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면 어때요? 화가 안 나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이래? 우리 아이가 지속성이 약하구나. 그럼 약한 지속성에 맞는 시간에 맞는 놀이를 해줘야겠다라고 화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질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면 기질을 알고 나면 이렇게 우리 아이 잠잘 때 가장 예쁘죠? 잠잘 때 가장 예쁜 것처럼 이렇게 항상 아이를 예쁘게 예쁜 마음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화나거나 뭐하거나 그래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감정 코칭 대화법이라고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정 코칭 대화법? 저희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상황에서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큰아이 웅진이에요. 그래서 블럭을 만들었는데 동생이 망가뜨린 거야. 그래서 화가 난 웅진이가 소리를 지르면 동생을 때렸어. 이 아이는 보상 의존이 낮은 기질의 아이예요. 자기의 표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감정, 나쁜 거, 우는 건 나쁜 거야, 뭐 하는 건 나쁜 거야, 이런 건 좋은 거야.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게 좋은 것만 아니죠. 우는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정말 슬플 때는 눈물을 통해서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울지 마, 우는 거 아니야. 라고 엄마들 얘기하는데 아이가 슬플 때는 울 수 있게 그 감정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웅진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블록을 동생이 망가뜨렸구나. 속상하지? 엄마라도 화가 되게 많이 났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나 화났어. 근데 엄마가 나 속상한지 알아주네? 라고 얘가 우선은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우선은 웅진이 너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야. 한계를 정해주는데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까지 다 받아주는, 너가 속상한 마음 알아, 인정. 너 속상했었구나, 엄마도 많이 화났어. 그래서 감정은 받아주는데 행동, 어떤 행동을 했어? 때렸잖아요. 그렇지만 화났다고 어린 동생을 때리는 건 안 돼. 그치? 때린 건 어때?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짜고짜 너 동생 누가 때리라 그랬어? 그러면 얘가 이거 물론 망가뜨렸단 말이야. 이런 대화를 보통 많이 하시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많이 속상했겠구나. 우리 아이가 울거나 힘들어하면 저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서연이 많이 속상했지. 우리 아연이 많이 속상했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웅진에서 많이 배웠어요, 언어를. 그래서 엄마도 너 같아도 속상했을 거야 라고 마음을 읽어주면 우선 엄마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확인해.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때리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엄마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래, 너무 속상한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되니까 우리 웅진이 이쪽에 가서 블록 엄마랑 그럼 따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엄마가 자기 마음도 알아줬죠. 그리고 맞다, 나도 잘못했지. 잘못했으니까 본인도 인정하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안 때리죠. 차라리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속상해 그랬구나 라고 하면 그냥 엄마가 자기가 화나고 속상한 마음만 알아주는 것만으로 얘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나는 어떤 엄마였는지, 누가 동생 때리래 이런 엄마였는지 아니면 속상하겠구나 마음을 읽어주는 엄마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엄마가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죠.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마는 그냥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가 됐는데 엄마가 되는 방법은 어디서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친정엄마가 너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자식을 낳아야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 혼자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책 읽어주기, 놀아주는 건 아빠하고 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육아 전문가 저희처럼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국회의원 분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거기에 국장님 만나서 상담도 하시고 다양한 육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해서 내가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엄마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엄마의 고민을 해결을 계속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의 작은 노력들이 마법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를 기질을 알고 기질에 대한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해 준다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돼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가 돼요. 자기가 정말 화가 난 게 이게 속상해서 화가 난 건지 그냥 내 마음이 화가 난 건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아이는, 감정을 잘 다루는 아이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돼요. 어머니들 가장 원하는 아이 상이죠. 그리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자기 진정을 잘하는 아이가 돼요. 기분은 나쁘다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화 다 내고 이러면은 사실은 주위에 친구도 없고 학교 가서도 사실은 크게 좋은 아이라고 평가받지 못하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기분은 나빠 하지만 이러이런 부분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엄마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진정을 잘 아는 아이가 되고 심리적인 면역력이 강하고 또래 관계가 좋은 아이가 돼요. 본인이 건강하다 보니까 주위에 건강한 아이들과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좋은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감정만 잘 다뤄도 이렇게 행복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고 하면 엄마가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노력 하실 수 있으시겠죠?